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일치과 정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양치가 치아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양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어느 날 자기 치아가 부러졌다고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치아가 아니고 치석이었던 거죠. 치석이 이게 돌처럼 크게 떨어지니까 자기는 이게 치아라고 생각을 하고 내 치아가 부러졌다 이러고 오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치질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양치를 하실 때 뭐 그냥 무작정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순서를 정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하는 방법을 실제로 알려드릴게요. 본인의 우측 어금니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깥쪽을 회전법으로 맨 뒤에 어금니부터 닦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한 5회 정도 닦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닦고 그 다음에 앞니에 와서 이 치아의 방향으로, 치아 사이사이의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좋고, 닦으실 때 칫솔이 이런 치아 사이 틈이나 치아랑 잇몸 사이 경계 부위 이런 데를 약간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닦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왼쪽 바깥쪽 면까지 다 닦으시고 안쪽으로 오셔서 안쪽을 또 닦아주시면 좋아요. 앞니 쪽에 와서는 칫솔이 옆으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이쪽도 와서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 닦았다. 그러면 이제 씹는 면이 남았잖아요. 어금니들은 이 씹는 면들을 또 따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가 끝나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셔서 아래는 이제 이쪽에서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좀 더 편안하겠죠. 쉽지? 무조건 오래 하는 게 좋다. 그런 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양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양치가 서투시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오래 하셔야 되는 거고, 익숙하시다면 한다면 좀 더 빠른 시간에 끝내실 수 있는 거죠. 목적은 내가 치아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어떻게 닦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닦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양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깥쪽 면이 양치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칫솔을 위치시킬 때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잘 닿지만 입안에서는 이 뺨이 있기 때문에 이 뺨이 이렇게 딱 이 밖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칫솔을 넣을 때 넣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칫솔을 최대한 밀어넣고 약간 돌려서 이 뒷부분까지 닦는 거를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끔 이제 입천장이나 혀 밑에 부분도 닦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천장 부분은 어차피 이제 양치를 이제 하실 때 위에 어금니를 닦으실 때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닦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굳이 따로 닦으실 필요는 없고요. 혀 아래 부분은 오히려 점막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양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상처가 나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치질보다는 이제 물로 한 번씩 헹궈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뭐 3분 이내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섭취한 음식의 종류에 따라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탄산음료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산 종류, 그런 이제 신음식,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먹고 나서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 산 성분 때문에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좀 약해져 있거든요. 칫솔질을 하게 되면 치아 표면이 너무 마모가 많이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드시고 나서는 10분에서 15분 이상 더 지나고 나서 양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기에게 맞는 칫솔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칫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칫솔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는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칫솔 모의 세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뻣뻣한가, 부드러운가를 보시는 게 좋은데, 연령이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나는 충치가 잘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모를 쓰시고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나는 잇몸이 별로 안 좋다, 잇몸 질환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미세모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칫솔의 크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칫솔이 조금 작죠. 이거는 칫솔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큰 칫솔이 잘 닦일 것 같지만 이렇게 큰 칫솔이 오히려 잘 안 닦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칫솔 크게 너무 크게 되면 이런 데까지 닦기가 거의 쉽지가 않아요. 또 칫솔 중에 보면은 되게 이렇게 끝부분만 되게 작게 나오는 칫솔들이 있어요, 솔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이 뒷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치아 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닦는 데는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알뜰하신 분들은 정말 오래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칫솔이 오래되면 약간 이 솔 자체가 경화가 일어나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끝부분이 되게 거칠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나 잇몸 조직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칫솔 아끼지 마시고 조금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달을 넘기지 마시고 매달 칫솔을 새 칫솔로 바꾸셔서 그 부드럽고 이렇게 완전한 모양의 칫솔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보통은 이제 칫솔로 닦으셔도 되는데 이 안쪽 부분, 깊숙한 부분을 닦는 게 이제 좋은데 칫솔을 넣으면 구역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닦는 게 원활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퍼라고 해서 얇은 혀를 닦는 또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쓸어주시면 되고요. 혀의 표면을 보면 미세한 돌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돌기 사이에 이물질이 잘 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지 때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게 닦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보실 거는 구강보건을 위한 1974년도에 이제 최우수작으로 뽑힌 포스터인데 여기 보면은 아침 저녁 이를 닦으세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닦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포스터를 보시면 즐거운 세 박자 하루 3번 이렇게 지금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포스터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2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을까? 그럼 양치는 몇 번 하는 게 맞나? 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양치질은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러면 70년대에는 왜 2번만 아침 저녁을 하자고 했냐? 예전에는 사실 뭐 칫솔을 가지고 다니면서 밖에서 양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 가서 내가 점심 먹고 양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였죠. 하지만 이제 그런 구강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정보도 많아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양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양치질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나 직장에서도 점심 먹고 나면 당연히 양치를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예. 이건 뭔가요? 새 마음 새 뜻으로 건강한 치아를 이빨이 좀 달라지나요? 결혼하고 나면? 보통은 이거는 결혼할 때 치과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웨딩 촬영이나 이런 걸 하시니까 왜냐면 웃으면서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치아에 그때서야 이제 치아에 신경을 쓰시고 나 사진 찍는데 이제 치아가 예쁘지 않게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글쎄요 또 부부 관계를 하다 보면 뽀뽀도 하고 해야 되니까 더 신경 쓰는 게 아닐까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양치하고 항상 데이트 가셨어요? 저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네네네. 제가 뽑아놨는데 네. 꼭 양치 시간을 3분으로 해야 되나요? 내가 양치를 몇 분간 하는지를 한번 타이머를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3분 이상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부분 보면 1분 이내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2분 이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익숙치 않다고 한다면 3분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내가 양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외선 칫솔 살균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어때요?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젖은 채로 이제 보통은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젖은 상태에서 이제 습한 환경에서 하게 되면 세균이 잘 번식하게 되기 때문에 칫솔도 사실은 건조할 수 있으면 건조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럼 양치를 진짜 심각하게 안 해서 충치가 생겨서 하면은 최대 얼마까지 내야 돼요? 치과진료는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양치질은
어떻게 보면은 치아 건강에 있어서는 돈 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분들 나 치과 가서 그랜저 한 대 넣었어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양치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시면 그 돈 아끼셔서 중형 세단 한 대 뽑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통증 중에 하나가 충치로 인한 보름주머니 같은 염증도 생기게 되고 얼음을 물고 기절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통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치통인데요. 정말 치통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막 이가 펄펄 끓는 것 같은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기절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진짜요? 사실은 제가 본 영화에서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스케이트 날을 이용해서 스스로 이렇게 발치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치를 하면서 기절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충치는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고 치료도 굉장히 아픈 치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구강 내에 있는 세균, 충치균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잔사나 이런 것들이 충치균의 먹이가 되고 충치균이 계속 증식이 많이 되면서 충치를 더 많이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충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양치인데 우리가 양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꼭 참조해 주시고요. 4단계 정도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첫 단계는 치아의 겉 표면에만 있는 충치를 의미를 해요. 범낭질이라고 해서 치아의 가장 이제 겉을 감싸고 있고 가장 단단한 층인데 양치를 잘해주면 진행이 더디되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범낭질에 국한된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요. 2단계 충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범낭질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면 그 속에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치아가 있는데 겉에 있는 범낭질은 되게 단단하고 충치에도 저항적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거는 푸석푸석하고 충치도 그만큼 훨씬 더 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겉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속에서는 충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단계 충치의 증상은 차가운 걸 먹거나 이럴 때 약간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 충치입니다. 상아질을 넘어서서 치수라고 하는 치아의 이 신경 조직까지 근접한 경우예요. 충치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그때는 통증이 아주 좀 심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거 먹을 때도 시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욱신욱신하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4단계로 거의 이제 치아가 뿌리만 남는 단계, 그 정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뿌리 끝에 고름주머니 같은 염증도 생기게 되고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발치까지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충치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온전한 치아 조직으로 복원해주기 위해서 인공 재료로 수복을 해주는 게 충치 치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 범낭질에 국한된 충치의 경우에는 보통은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기도 해요. 근데 환자분이 1단계 충치를 하더라도 구강위생이 많이 안 좋다거나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충치가 진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충치를 갈아내고 입안에서 직접 수복하는 아말감이라든가 아니면 글래스 아이오노머, 레진 같은 걸 보통은 사용하게 되죠. 먼저 아말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정말 많이 쓰던 재료예요. 보험도 적용이 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쓰던 재료였는데 그 안정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왜 요즘 치과에서 많이 안 쓰냐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점점 안 쓰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런 중금속을 이렇게 폐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말감을 국가적으로도 금지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건데 아말감처럼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긴 한데 조금 다른 건 불소가 유리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충치나 이런 걸 예방하는데 도움이 돼서 보통 이제 소아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1단계 충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수지라고 해서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치아색이라서 심미적이기도 하면서 치아에 접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단계로 충치가 넘어가게 되면 좀 깊고 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 좀 더 정밀하고 좀 강한 재료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에 본을 체득을 해서 금이나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제작해서 붙여주는 간접법으로 치료하는 인레이라고 하는 치료를 보통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3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게 신경까지 간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이게 충치만 제거하고 그냥 떼어주는 수복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좀 어려워요. 수복만 하게 됐을 때는 안에 신경에 있는 염증이 계속 진행이 돼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은 발치까지 이르게 되는 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라고 하는 근간치료를 시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를 완전히 덮어 씌워주는 치료를 해야 되죠. 아쉽지? 아쉬울까봐 준비했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최고의 고문 기술자를 뽑는다고 한다면 치과 의사를 뽑을 거예요. 그만큼 치과 치료를 만약에 마취 없이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을 유발할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마취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정말 여러 사람 4사람, 5사람이 달라붙어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치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거 보시면은 치료를 하는 건지 사람을 잡는 건지 이런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일부러 술을 엄청 먹였어요.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게 된 상태에서 발치를 어거지로, 근데 그것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간염이 생긴다거나 이러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이 부작용이 있었죠. 왜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하면서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할까요? 예상과 좀 벗어나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치과 의사가 치료를 예상을 했어도 그거보다 예상을 벗어나서 더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그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치과는 아무렇지 않을 때 가야 합니다. 아, 좀 신경 쓰이네. 한번 가볼까? 20만 원. 아, 좀 아프네. 50에서 80만 원. 와, 10발. 이거 이상. 밥알 씹을 때마다 내 까리가 짜릿하네. 7,500만 원.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기 그렇게 써 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뭐 과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환자분들은 이제 충치가 있으면 당연히 아프다. 안 아프면 충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뭔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충치는 좀 많이 진행된 단계고 치료비도 사실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를 알아왔는데요. 네. 잇몸은 자가재생이 되는데 치아는 왜 자가재생이 안 돼요? 치아를 만드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 이미 이제 그 기능을 다 하고 기능을 이제 끝난 상태로 세포들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치아는 재생은 안 돼요. 치아가 내부에서는 만들어지지만 겉으로는 재생 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치아는 최대한 아껴서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가 아프면은 다 충치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이가 아픈 느낌이 드시면 충치가 있구나 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충치가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통증에 대한 원인도 충치가 아니고 잇몸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꼭 감별 진단을 하고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꼭 충치 치료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니랑 송곳니랑 어금니랑 충치가 생겼을 때 치료 난이도가 다른가요? 조금 다를 수 있죠. 뒤쪽 어금니로 갈수록 기구의 접근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니는 이제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심미적으로 예쁘게 치료하는 게 고려사항이 되게 되죠. 뽀뽀나 키스로도 충치가 없나요? 정확히는 충치가 없는 게 아니고 충치를 발생하는 세균이 옮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균의 활성도가 좀 달라요. 충치균이 활성이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균의 활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뽀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약간은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치과에서 크라운을 할 때도 전통적으로 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금을 직접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애들 돌반지 같은 거 가져와서 나 이걸로 금리해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자기가 이제 입안에 있던 금리가 빠져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과용 합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니에요. 70 몇 프로에서 80 몇 프로 정도 이제 금의 함량이 되고, 여러 가지 합금들을 섞어서 치과에 맞는 합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입안에 한번 썼던 금을 재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입안에 있는 어떤 산 성분이나 여러 가지 화학작용 때문에 금이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된 금속을 다시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폐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금리나 이런 것들도 침이나 피 이런 게 묻었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로 봐야 되거든요. 폐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왕관을 하는데, 치아에 모자를 씌우듯이 이를 전체적으로 다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치가 심하다라든가 신경치료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가 많이 상하게 되면 치아에 상실된 부분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아가 힘을 받게 될 때 되게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줌으로써 외부 충격이나 외부 힘으로부터 그 힘을 분산을 하고 치아가 파절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크라운이라는 거를 보통 하게 되죠. 가장 흔하게 금리 씌운다고 보통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 합금을 이용한 크라운이 있고요. 나는 금리 보이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색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세라믹이라고 해서 도자기로 이용한 PFM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올 세라믹이라는 게 있고, 최근에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가 치아색으로 만드는 크라운에 있어서 거의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입안에서 쓰는 재료는 몇 가지 요구되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거부 반응도 없어야 되고, 항체 반응에 있어서 유해한 반응을 유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적게 일어나고, 다른 금속들은 굉장히 부식성이 강한데 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식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치질과 가장 유사한 마모도나 강도를 재현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금의 단점은 금색이라는 거죠. 쉽지? 포셀린 퓨즈드 메탈이라고 해서 자를 따서 PF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메탈로 금속으로 이루어진 틀이 있고, 그 위에 포셀린이라고 하는 도자기를 올려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도자기를 올리면 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데, 그 금속 틀로 틀을 유지를 해주면서 그 위에 도자기를 올려서 치아색으로 예쁘게 만드는 거죠. 앞니 같은 데를 금리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심미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단점은 이 겉에 올라가는 포셀린이라고 하는 사기가 깨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안에 이제 틀이 되는 금속 틀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강화된 세라믹을 이용한 틀을 사용하고, 그 위에 사기를 올려서 치아색으로 크라운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금속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고 가장 심미적인 수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파절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인공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뭐 정형외과의 인공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생체 친화적이면서도 굉장한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니뿐만 아니고 저장력을 많이 받는 어금니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치아색을 또 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지르코니아라서 최근에는 지르코니아 수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료마다 이 수명이 다른 건 아니고요. 정밀하게 잘 만들어지고 한 보철물에 있어서 보통 평균 수명을 한 7, 8년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7, 8년이 되면 무조건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파절이 된다거나
아니면 금리 같은 경우도 달아도 구멍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2차 충치가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7, 8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면 빨리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환자들마다 이 베리에이션은 되게 크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제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외모적으로 이제 중요하신 분들은 올세라믹 크라운이라든가 지르코니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수복을 하셔야 되는 반면에 제 지인한테 들은 건데 외국 분인데 약간 힙한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정말 가운데 앞니를 치료를 하는데 금으로 해달라고 하셨대요. 그 선생님도 한 30년을 치과의사로 하셨던 분인데 정말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금으로 앞니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힙해 보이고 싶다. 금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력을 하고 싶다. 난 절대 깨지지 않는 앞니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금이나 깨지지 않는 지르코니아 이런 걸로 앞니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쉽지? 아쉬울까봐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크라운이나 이런 걸 했지만 옛날에는 사실 크라운이라는 치료가 없었죠. 우리가 치아를 수복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되게 난감했는데 예전에도 그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어요. 고대 이집트 때 인공치아를 해내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물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금속 틀을 이용해서 인공치아를 뭐 동물의 뼈라든가 치아 모양을 깎아서 이 치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치아를 만들고 그 옆에 치아에 고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간염이라든가 만약 면역적인 어떤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기게 되고 쇼크라든가 오히려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집트 금리 설명해 주셨을 때 네. 그 옆에 테두리는 뭐예요? 치아를 그냥 잇몸에 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치아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금속 틀을 이용해서 옆에 치아에 고정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조악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겠지만 옛날 과거 사람들도 그만큼 치아 치료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알아왔는데요. 네. 크라운 치료를 하기 전에 치아를 깎잖아요. 네. 그 치아를 왜 이렇게 많이 깎아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게 재료에 따라서 필요한 두께가 다 달라요. 그 두께만큼 치아를 삭제를 하는 거지 뭐 굳이 더 이게 치아를 많이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이를 얇게 깎고 이 크라운을 얇게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이걸 얇게 만들게 되면 쉽게 깨지거나 파절되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크라운인데도 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때도 기성복은 다 값이 똑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맞춤 양복이나 이런 맞춤복을 할 때는 사실 만드는 데보다 다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물론 뭐 재료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만드는 기술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각 병원마다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뭐 싸다고 무조건 안 좋고 비싸다고 무조건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런 거보다 원칙과 순서를 맞춰서 제작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환자와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상황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크라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각 보철물별로 금액대 순서는 어떻게 돼요? PFM, 지르코니아, 올세라믹, 금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너무 건너뛰는 거 왜죠? 국제 정세가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요. 그게 쏙 빠졌어요. 네. 그걸 다시 껴도 되나요? 크라운의 상태나 이제 안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치아 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2차 충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맞춰봤을 때 적합도가 괜찮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재부착을 해도 괜찮고요. 하지만 안에 2차 충치가 있다거나 뭔가 보철물에 변형이 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제작을 해야 되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